자,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까? 자, 여러분 그 상상력은 공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줬지만은 영화의 탄생 같은 경우에 그 르미에르 형제는 사실 기술자에 불과했어요. 기술자에 불과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움직이는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찍고 나서 지금 역사에 남는 만한 인물이 됐는데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혼자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썩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군대 생활을 그 미군 무대에 있었는데 미군 무대 가려면 그때 당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국사 국민윤리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봤었는데 그걸 합격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국가관이라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저보고 그 사람이 그 육군 중령이었는데 저보고 한반도의 주적은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저기 북한은 절대 아닐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상적인 말은 아니고 진짜 웃긴 말이었는데 북한은 절대 아닐 것 같다니 그 중령이 너무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카투사 시험 보는 걸 못 내니까 어떻게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북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통일이라든가 이게 껴안을 상대지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너무 고정된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령 분은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근데 하지만 이게 바로 어떻게 그게 95년도 일이니까 뭐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북한이 뭐 주적이란 개념을 갖고 있죠. 이번에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다시 주적이라는 개념이 살아났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식의 새로운 위협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삐딱한 생각이 아니라 뭐 상상력을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닫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여러분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쪽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소수의 의견이 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오픈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예, 그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하라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경험이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과 프랑스를 그냥 사진으로 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예요. 경험하는 거. 경험은 무조건 다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젊었을 때 경험 많이 해라, 여행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체포왕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형사 영화를 했는데 그 일선 형사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현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형사들의 실상 이런 것들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제가 형사를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형사들을 엄청나게 만났죠. 형사들 만나면서 경찰서 가서 얘기도 듣고 실제로 범인 잡는 것도 보고. 자 여기서 나오죠. 자기가 경험할 수 없으면은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간접 경험이 뭐냐? 간접 경험은 이제 남들이 경험한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사실은 독서죠, 독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공부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걸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 책 좀 읽을 걸 왜 책을 그렇게 안 읽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때 독서량이 한 달에 10권 이상 읽어요, 책을. 진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거예요. 직업적인 게 뭐냐면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영화의 그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가장 좋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영화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소설이 나오면 그 소설에서 어떤 캐릭터를 하나 갖고 와서 영화에 대입시킬 수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소설을 많이 읽으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제가 후회하는 거는 그때도 저는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회하는 거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고전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명 인사들이 뭐 일테면 어떤 장관인데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도덕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자인가 맹자나 이런 책들의 말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웃었거든요. 자식들 그 읽지도 않고 그 잘난 젠체하고 있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책에서 그건 고전에서 하나의 경구를 읽고 그 경구를 갖고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책의 한 문구가 나를 키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진짜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할 때나 아니면은 투자 이를테면 회사 관리나 경영이나 했을 때 자기가 읽었던 고전에서 보이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전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상상력의 가장 큰 원천은 저는 독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다음에 지금 찍을 영화가 이제 탁구 영화인데 그 탁구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생활체육 탁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클럽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스포츠 소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화 아니면 만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참조를 해서 물론 그 사람들하고 또 베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자양분이 되고 그러니까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식의 글을 쓰고 싶다면은 어떤 책을 하나에 이렇게 멘토 같은 느낌 멘토가 돼가지고 그 책이 하나의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쓰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이와이 슌지라는 감독의 러브레터를 보고 나서 제가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화의 어떤 플래시백의 사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런 식의 영화라면 정말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그다음 내가 너무나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공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대 초반에 정말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 멘토를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롤 모델을 만들어서 쫓아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다음에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뛰어난 생각 아니면 독창적인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사회에 여러분이 기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체가 좀 뭐랄까 상상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끝에 가서는 계속 상상력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지루해졌는데 그 학교에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 수업 자체가 맨날 영화 얘기만 하는 거라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5명이 그러니까 전공이 15명 정도였는데 그걸 또 반을 나눠요. 그래서 5명이 수업을 받아요. 5명이랑 교수랑 이렇게 만나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아니면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갖고 그 단어를 갖고 끝날 때쯤 되면 한 30분짜리 얘기가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구성이라는 수업도 있었고 뭐 글쓰기가 많았었는데 조그만 사건을 하나 갖고도 굉장히 부풀려서 큰 얘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유명한 써니를 만든 강영철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강영철이 제 대기고 2년 후배거든요. 근데 형철이 강감독 같은 경우는 써니란 영화를 하기 전에 집에 와서 그 가속 스캔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걔도 약간 얼떨떨한 거예요. 가속 스캔들이 막 터지니까. 그래서 얼떨떨해가지고 집에 와서 집이 이쪽 시청 쪽에 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 잠깐 있다가 어머니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엄마 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엄마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써니의 출발. 그냥 단순히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그걸 보고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사실 그래요. 하나의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템은 처음에 한 줄로 시작을 해요. 한 줄의 이미지나 한 장의 사진이나 혹은 한 줄의 이미지, 한 줄의 그 기사거리나 뭐 한 줄의 글 그렇게 출발해서 2시간짜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체포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이 있다면은 두 명의 형사가 있는데 두 명의 형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두 명의 형사끼리 서로 으렁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처음에 모토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조현옥 경찰청장이 그 실적주의를 내세우면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냥 형사들끼리도 싸우지 않을까. 형사들끼리도 좋은 사건이 있고 귀찮은 사건이 있고 그다음 나쁜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 뭐 귀찮아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형사들도 어떻게 막 우리가 기존의 영화를 봤을 때 형사들이 막 의욕심에 불타가지고 범인 꼭 잡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보면 하나의 가정이고 어떨 땐 피곤해서 진짜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받고 싶고 근데 실적 때문에 월급을 차별화 준다 그러면 실적에 목매다는 형사 정말 직장인 같은 느낌의 형사면 어떨까 그런 영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체포하기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얘기를 갖고도 이제 부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상력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